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수백억 자산가 아버지가 전 재산을 미끼로 자식들의 효심을 시험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추악한 욕망의 민낯이 드러나는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박강철 회장의 세상은 언제나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새벽 4시 반 칼같이 울리는 알람 소리부터 시작해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성장률, 순이익, 주가, 그리고 정복해야 할 시장의 크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재계의 신화가 되기까지 그는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변수를 철저히 배제하며 살아왔다. 슬픔은 나약함의 동의어였고 기쁨은 목표 달성의 순간에만 허락되는 찰나의 보상이었다. 그의 제국 강철물산의 우뚝 솟은 사옥처럼 그의 인생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최고급 가죽으로 마감된 진료실 소파는 그의 몸을 편안하게 받아주었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소독약 냄새와 젊은 의사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도 박강철을 압박하고 있었다. 의사는 그의 앞에서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감정이 거세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폐암 말기입니다. 회장님, 말기. 그 단어는 총성처럼 박강철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인생의 실패나 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나 다음 단계, 다음 목표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고작 3개월이라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잔인한 숫자뿐이었다. 의사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통증 완화 요법에 대해 길게 설명했지만 박강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잿빛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자동차의 행렬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들 중 누가 알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 박강철이 지금 유통기한이 찍힌 상품처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치료는 박강철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평생 수천, 수만 명 앞에서 호령하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갈라져 나왔다. 의미가 있나? 젊은 의사는 차트 위로 시선을 떨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정리하시는 것이. 정리. 참으로 간편한 단어였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과 그 제국의 그림자 아래서 기생해 온 가족들을 단 2글자로 정리하라니.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의사는 그 웃음을 마지막 저항이나 충격 반응으로 이해한 듯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박강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에게 위로받거나 동정받아 본 적이 없었다. 죽음 앞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진료실을 나온 그는 비서의 부축도 거절한 채 홀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희고 긴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다. 그의 귓가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음들이 맴돌았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도를 올리는 중년 여인의 흐느낌, 응급실 카트가 다급하게 굴러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그에게는 마치 조롱처럼 들렸다. 너는 이제 저 무대에서 퇴장할 시간이라고, 너의 시대는 끝났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여전했지만 핏기가 가신 얼굴과 공허하게 풀려버린 눈동자는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온 박강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굴욕적인 모습이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첫째 딸 선미였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 가기로 했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가식적으로 상냥한 목소리. 그 너머로 언뜻 들려오는 백화점의 소음. 박강철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자식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완벽한 가정을 연기하는 첫째 딸 선미. 번번이 사업을 말아먹고 그의 주머니만 노리는 무능한 아들 동식. 예술가랍시고 고고한 척은 다 하지만 결국 그의 돈으로 유학 생활을 마친 막내딸 지혜까지. 그들은 정말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 줄까? 아니, 그들의 눈물 속에 담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도일까? 아니면 곧 손에 들어올 막대한 유산에 대한 환희일까?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질문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끄는 박강철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공허함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예리한 광기가 서렸다. 그래. 이대로 순순히 죽어줄 수는 없지.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제국을 저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다. 내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리라. 내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릴 자격이 있는 자와 내 시체 위에서 춤을 출 자를 가려내야만 한다. 박강철은 결심했다. 자신의 남은 세개월을 자신의 전 재산을 무대장치와 미끼로 사용하여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흥미로운 연극을 펼치기로. 자식들의 심장 깊숙이 숨겨진 탐욕과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낼 마지막 게임. 그것은 박강철이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비즈니스였고 그의 자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작이었다. 병원 로비를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도시의 석양이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한정식 집의 룸. 정갈하게 차려진 코스 요리가 순서대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강철과 그의 세 자녀. 가족 식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첫째 딸 선미였다.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박강철의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마치 준비해온 대사처럼 입을 열었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회사 일이 힘드신 건 아니고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처럼 달콤한 걱정이 발려 있었지만 박강철은 그 이면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다. 연세, 무리. 그 단어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효심의 언어가 아니었다. 은퇴와 경영권 승계를 압박하는 교묘한 탐색전이었다. 박강철은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에 초조해진 것은 둘째 아들 동식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아버지, 제가 요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조금 있으면. 그 얘기는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박강철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동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에는 서운함과 함께 내 능력도 몰라주는 늙은이라는 식의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박강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저 경멸의 눈빛. 그는 평생 아들에게서 저런 눈빛을 받아왔다. 자신이 이룬 성공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들의 비겁한 자기방어. 가장 조용한 것은 막내딸 지혜였다. 그녀는 다른 남매들과는 다르다는 듯 한 발 물러서서 음식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포크가 접시 위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박강철은 보고 있었다. 예술가적 감수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 지저분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고고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은 챙겨야 한다는 현실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박강철은 문득 깨달았다. 이 자리는 가족 식사가 아니라 먹이를 앞에 둔 하이에나들의 탐색전이라는 것을. 자신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이 언제쯤 쓰러질지, 누가 가장 큰 살점을 차지하게 될지 눈치를 보는 아귀들의 연회장이었다. 수십 년간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해왔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한부라는 절대적인 시간 앞에서 더 이상 체면이나 위선을 차릴 이유가 사라졌다. 다들 내 걱정보다는 내 돈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구나. 박강철이 던진 말에 룸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세 자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아버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선미가 황급히 수습하려 나섰다. 오해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동식도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박강철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와인을 주문했다. 평소라면 건강 때문에 절대 입에 대지 않았을 술이었다. 자식들의 눈이 의아함으로 동그래졌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다. 다들 잔을 채워라. 영문을 모르는 자식들은 마지못해 잔을 채웠다. 박강철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창밖에 휘황찬란한 야경이 와인잔에 비쳐 아른거렸다. 내가 곧 죽는다. 정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선미는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만 끔뻑였고 동식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다. 지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박강철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충격, 불신,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서 아주 미세하게 피어오르는 그런 유사는? 이라는 무언의 질문. 그는 그 질문을 똑똑히 보았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3개월 남았다고. 그는 와인을 한 모금에 털어넣었다. 쌉쌀한 탄닌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이 생생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너희들과 마지막 게임을 하나 시작해볼까 한다. 박강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자상한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신의 미소이자 모든 것을 파괴할 악마의 미소였다. 자식들은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지금 아버지가 든 와인잔은 단순한 축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신호탄이자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피의 서막이었음을. 폭풍 전에 고요했던 만찬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다. 다음 날 박강철의 서재는 법원의 심판정처럼 무겁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찼다. 어젯밤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세 자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곁눈질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편 박강철의 곁에는 집안의 고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박강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어젯밤의 폭탄 선언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는 잘 다려진 셔츠 차림으로 자신의 전용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모든 것을 체념한 시한부 환자의 눈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수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들 모였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박강철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세 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서류 위로 달라붙었다. 마치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내가 죽으면 강철물산을 포함한 내 소유의 모든 재산은 단 한 사람에게 상속될 것이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의 정적. 그 상속자는 바로. 박강철은 잠시 말을 끊고 자식들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신의 눈에 새기려는 듯이. 너희 셋 중 나에게 가장 깊은 효심을 증명하는 자식이다. 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동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효심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선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아버님, 저희 모두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저울질해서 나눈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들의 항의에도 박강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방법은 내가 정한다.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내줄 것이다. 그 과제를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는 자식이 나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다. 물론 평가는 공정하게 여기 김 변호사의 입회하에 점수제로 진행될 거다. 서재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유산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고성과 항의가 빗발쳤다. 그들은 아버지가 늙고 병들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강철의 다음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도 좋다. 단, 나가는 순간 상속권을 포함한 나와의 모든 관계는 끊어지는 것으로 알겠다. 단 한 푼의 유산도 없을 것이며 내 장례식장에 발을 들릴 자격도 없다. 그것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수백억, 아니 수천억에 달할지도 모르는 재산을 눈앞에 두고 돌아설 수 있는 자식은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아버지를 향했던 분노는 이제 옆에 앉은 형제를 향한 날 선 경계심과 질투로 변질되고 있었다. 가족은 사라지고 경쟁자만이 남았다. 첫 번째 과제를 주겠다. 박강철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 한 달간 너희 중 나에게 가장 자주 안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통신사 기록을 뽑아봤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넘기자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난 한 달.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빠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돈이 필요하거나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가 전부였다. 기록을 보니 다들 바쁘게 살더구나. 꼴찌는 한 통화도 하지 않은 지혜 너고 1등은 무려 5통이나 한 선미 너다. 물론 그중 4통은 내 남편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었지만 선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박강철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위선을 찔렀다. 그래서 첫 과제는 공평하게 가겠다. 지금부터 일주일. 매일 아침 6시 정각에 나에게 문안 인사를 오는 사람에게 10점씩 주겠다.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점수는 없다. 그리고 문안 인사와 함께 내가 가장 감동할 만한 효도의 증거를 하나씩 가져와야 한다. 평가는 내 주관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지. 박강철은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넋이 나간 채 서재를 나온 세 남매는 서로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었다. 내일부터 너는 나의 적이다. 그날 이후 박강철의 대저택은 효심을 증명하기 위한 자식들의 치열한 전쟁터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최고급 보약과 값비싼 선물을 들고 달려오는 자식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지극한 효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직 10점을 얻기 위한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악마의 유언장은 그렇게 그들의 목에 걸린 가장 화려하고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박강철 회장의 대저택 앞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 세대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도착해 서로를 견제하며 주차했다. 차에서 내린 세 남매의 모습은 전쟁에 나서는 군인처럼 비장했다.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것은 첫째 딸 선미였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손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하게 포장된 고급 보자기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전국에서 수소문에 구했다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천연 산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동생들을 한번 쓱 훑어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고작 이런 걸로 나를 이기겠다고.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둘째 동식은 밤새 술이라도 마신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아버지 박강철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거대한 액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창고를 뒤져 낡은 앨범에서 찾아낸 사진을 최고급 액자에 넣어왔다. 물질이 아닌 아버지의 추억을 자극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이었다. 막내 지혜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렸다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담긴 두툼한 스케치북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다른 남매들처럼 돈으로 효도를 사는 속물들과는 다르다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려는 의도였다. 정확히 새벽 6시가 되자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다. 박강철은 가운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 변호사가 채점표를 들고 서 있었다. 1등, 박선미. 10점. 김 변호사의 말에 선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녀는 보란듯이 산삼꾸러미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님, 밤새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박강철은 산삼을 건성으로 한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등, 박동식. 10점. 동식은 액자를 소파 옆에 세워두며 말했다. 아버지, 옛날 생각나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 정말 멋있으셨는데. 박강철의 시선이 잠시 흑백 사진에 머물렀다. 젊고 야심에 가득 찬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떠오르지 않았다. 3등, 박지혜. 10점. 지혜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연필로 섬세하게 그려진 초상화는 박강철의 모습을 제법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아빠를 생각하면서 밤새 그렸어요. 박강철은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얼굴에 있는 주름이 이것보다 3개는 더 많다. 싸늘한 한마디에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오늘의 효도의 증거에 대한 평가는 모두 0점이다. 네. 세 남매가 동시에 외쳤다. 박강철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다. 선미, 너는 이 산삼을 사기 위해 법인카드를 썼더구나. 내 돈으로 사온 선물을 받고 내가 감동이라도 할 줄 알았나? 동식, 너는 이 낡은 사진 한 장 찾아내고 밤새 생색낼 준비를 했겠지. 내가 정말 그리워한 것이 나의 젊은 시절이냐, 아니면 그때의 내 돈이냐? 지혜, 너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오빠, 언니보다 더 고상하고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겠지. 그림에 내 욕심이 그대로 보인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세 사람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효심은 돈이나 물건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해봐라.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그렇게 첫날의 대결은 모두의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자식들의 경쟁은 더욱 교묘하고 치졸해졌다. 선미는 유명 셰프를 새벽부터 불러와 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렸고 그 과정을 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효녀 이미지를 구축했다. 동식은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해 영상 편지를 받아오는 수고를 보였지만 그 대가로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곧바로 들통났다. 지혜는 아버지를 위한 시를 써서 낭송했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유명 시인의 시를 교묘하게 베낀 것이 탄로나 망신을 당했다. 매일 아침 6시 박강철의 저택에서는 한 편의 블랙 코미디가 상연되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점수를 따기 위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박강철은 그들의 위선적인 쇼를 번번이 꿰뚫어보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남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약점을 잡아 비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새벽에 오는 길에 서로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는 유치한 방해 공작까지 벌어졌다. 박강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일종의 잔인한 호기심뿐이었다. 이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 유산 앞에서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정도의 피상적인 테스트로는 그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수 없다는 것을. 더 강력하고 더 본질적인 자극이 필요했다. 그들의 이성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욕망과 공포를 건드리는 시험.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박강철은 평소처럼 서로를 헐뜯으며 들어서는 자식들을 향해 새로운 과제를 발표했다. 오늘부로 아침 문안 인사는 끝이다.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겠다. 그의 입가에 띈 섬뜩한 미소에 세 남매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용서다. 박강철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단어에 세 남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피 튀기는 경쟁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생뚱맞게 들렸다. 내가 젊었을 적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나에게 아주 큰 굴욕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 내 아이디어를 훔쳐 회사를 빼앗고 나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뻔했던 놈이지. 이름은 천만복. 지금은 작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구나. 박강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전의 분노와 치욕이 어리는 듯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자를 찾아가 내 대신 무릎 셔츠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다. 네. 이번에도 가장 먼저 경악한 것은 동식이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요? 왜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선미 역시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다. 아버님,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알면 박강철 회장 자식들이 시장 좌판에서 무릎 꿇었다고 비웃을 거예요. 지혜만이 침묵을 지켰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 역시 이 과제가 얼마나 굴욕적인지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강철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다. 자존심? 너희에게 그런 게 있었나? 내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뭣도 없이 온갖 아양을 떨던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내 굴욕은 곧 너희의 굴욕이다. 진정한 효심이 있다면 아비의 묵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깟 무릎 한번 꿇는 게 그리도 어렵다는 말이냐? 그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제에는 단순한 순종 이상의 것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바로 공개적인 굴욕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냥 무릎만 꿇는 게 아니다. 그가 내미는 썩은 채소라도 웃으며 받아먹고 그의 발에 입이라도 맞추라면 맞춰야 할 것이다. 그의 용서를 받아냈다는 증거 영상을 찍어오는 사람에게는 50점을 주겠다. 이번에는 단 한 명,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에게만 점수를 준다. 50점. 지금까지의 점수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점수였다. 세 남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굴욕감과 탐욕이 그들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수천억의 유산과 하찮은 시장 상인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저울은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기한은 3일. 시작해라. 그날 이후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천만복이라는 남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성격만큼이나 제각각이었다. 선미는 가장 먼저 비서를 시켜 천만복의 신상을 낱낱이 파악했다. 그의 가족관계, 재산 상태, 심지어 그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그녀는 무작정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그의 용서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수표 뭉치가 든 봉투를 들고 아무도 보지 않는 늦은 밤에 그의 허름한 집을 찾아갔다. 동식은 가장 무식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데리고 대낮에 시장으로 쳐들어가 채소를 팔고 있는 천만복의 멱살부터 잡았다. 우리 아버지한테 옛날에 무슨 짓을 했어? 당장 사과하고 용서해. 안 그러면 이 시장 바닥에 묻어버릴 줄 알아. 협박과 폭언으로 굴복시키려 한 것이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혜는 가장 교활한 방법을 썼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천만복에게 접근했다. 그의 단골 식당에서 마주치는 척, 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척하며 환심을 샀다.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박강철 회장의 딸이라고 밝히고 아버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는 감성적인 연극을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천만복이라는 노인은 그들의 생각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선미가 내민 돈 봉투를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며 내 아비한테 전해라. 그 돈으로 양심이나 사라고 소리쳤다. 동식의 협박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버렸고 동식은 시장 한복판에서 폭행죄로 연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지혜의 연극에는 아가씨, 연기 연습 더 하고 와야겠네. 눈물의 진심이 한 방울도 없어. 라며 냉소적으로 응수했다. 세 남매는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들은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왔다.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 아니라 50점을 얻기 위한 연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은 채소 장수는 그들의 연기를 귀신같이 꿰뚫어 본 것이다. 마지막 날 빈손으로 저택에 돌아온 세 남매는 서로의 실패를 비웃으며 으르렁거렸다. 꼴 좋다. 돈으로 다 될 줄 알았지? 너야말로 깡패짓 하다가 경찰서나 다녀오고 가문의 망신이다. 그들의 추한 싸움을 지켜보던 박강철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나 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아닌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너희는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진짜 이유를. 박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사실 모든 것을 먼저 훔치고 배신한 것은 바로 나였다. 천만복이 아니라. 세 남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나는 내 첫 사업의 동업자였던 그 친구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그를 배신해서 지금의 강철물산을 세웠다.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지만 내겐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낸 것이다. 내 자식이라면 나를 대신해서라도 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바로 잡아주길 바랐다. 내 추악한 과거마저 감싸 안아주는 것이 진짜 효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너희는 내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과거의 아픔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직 50점짜리 미션 성공이었을 뿐. 박강철은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싸늘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전원 탈락이다. 그의 선언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세 남매는 깨달았다. 이 게임은 단순히 유산을 차지하는 경쟁이 아니었다. 아버지 박강철이 설계한 그들의 영혼과 존엄성을 한 조각씩 파괴해 나가는 잔인한 심판의 무대라는 것을. 이제 더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두 번째 테스트가 남긴 것은 굴욕과 파괴된 신뢰뿐이었다. 세 남매는 더 이상 서로를 가족으로 보지 않았다.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오물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피했다. 집안의 공기는 맹독성의 안개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들은 깨달았다. 아버지의 게임에는 승자만 있을 뿐 무승부나 화해 같은 어설픈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박강철은 이 숨막히는 냉전을 즐기고 있었다. 자식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고립될수록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될 터였다. 그는 완벽한 고립과 통제를 통해 그들의 영혼을 한 겹씩 벗겨낼 생각이었다.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침묵이 흐른 뒤 박강철은 다시 세 자녀를 서재로 불러 모았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미소조차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다. 서로를 꽤나 미워하는 모양이구나. 보기 좋다.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세 번째 테스트를 시작한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세 개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테스트의 주제는 진실이다. 너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지? 박강철의 질문에 세 남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 각자는 다른 두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하나씩 알아내야 한다. 그 비밀을 종이에 상세히 적어 저 봉투에 넣어 나에게 제출해라. 물론 증거가 있다면 금상첨화지. 서재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선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동식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지금 저희 보고 서로의 인생을 망가뜨리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범죄입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범죄. 박강철이 코웃음을 쳤다. 내 돈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된 놈들이 이제 와서 범죄 타령이냐? 이건 테스트다. 나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시험이지.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내 형제의 더러운 비밀을 지켜주는 얄팍한 의리냐? 아니면 이 애비의 마지막을 흡족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충성이냐? 선택해라. 그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서재 한쪽에 있던 거대한 금고 문을 열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선반마다 벽돌만 한 황금괴가 가득했고 그 아래에는 각국의 통화 다발과 무기명 채권, 그리고 강남의 노른자 땅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세 남매의 눈이 탐욕의 불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아버지의 부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저것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비밀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100점을 주겠다. 100점. 다시 한번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점수였다. 박강철은 그들의 영혼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황금 더미를 올려놓은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포기할 기회는 있다. 포기하는 즉시 상속 자격은 박탈된다. 그날 이후 대저택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미는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해 동생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동식은 옛 건달 친구들에게 연락해 지혜의 사생활을 캐기 시작했다. 지혜는 해커를 고용해 오빠와 언니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해킹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다. 서로의 눈빛에서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읽었다.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식당에 내려오지 않았고 각자 방으로 음식을 시켜 먹었다. 집안을 오가는 가사도우미들마저 그들의 정보원이자 스파이가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허울마저 벗겨지고 서로의 숨통을 끊기 위해 혈안이 된 맹수들의 울음소리만이 저택을 가득 메웠다. 배신의 씨앗은 그렇게 황금빛 탐욕을 자양분 삼아 맹렬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빚에 쪼들려 가장 절박했던 동식이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할 돈도 해커를 살 인맥도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본능적인 감과 무모한 배짱뿐이었다. 그는 완벽한 아내, 자랑스러운 딸로 포장된 누나 박선미의 삶 어딘가에 분명히 거대한 균열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식은 며칠 밤낮으로 선미의 뒤를 밟았다. 백화점 VVIP 라운지, 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 강남의 유명 브런치 카페. 선미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화려하고 단조로웠다. 포기할까 싶던 순간 동식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선미가 필라테스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차에 태워 사라지는 젊고 잘생긴 남자. 선미의 남편인 매형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동식의 심장이 광기에 차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을 더 잠복한 끝에 두 사람이 한적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곳은 선미가 남편 몰래 마련한 내연남과의 밀회를 위한 비밀 아지트였다. 하지만 불륜 현장을 잡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파멸시킬 만한 비밀이 되기에는 약했다. 동식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선미의 내연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고 돈이 필요한 그에게 거액을 빌려주며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술에 취한 내연남의 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흘러나왔다.
선미는 단순히 내연남과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 집안에서 운영하는 자선재단의 이사로 일하며 수년간 거액의 기부금을 빼돌려왔다. 그 돈은 모두 내연남의 사업 자금과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남편과 시댁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선미의 완벽한 인생은 산산조각이 날 터였다. 동식은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횡령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과 선미가 내연남과 대화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계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동식은 선미를 그녀의 비밀 오피스텔로 불러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 장소에 나온 선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장부 사본과 녹음기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왜 여기? 매형이 알면 참 좋아하겠네. 자선재단 돈으로 젊은 놈이랑 놀아난 착한 아내 덕분에 말이야. 동식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미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너 원하는 게 뭐야? 아버지 유산. 누나가 상속받게 되면 그중 70%를 나에게 넘겨. 그리고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돕는 거야. 그럼 이 모든 건 없던 일로 해주지.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동생이 누나의 목에 빨대를 꽂아 피를 빨아먹겠다는 선언이었다. 선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동생에게 목줄을 잡힌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거래 제안이야, 누나. 선택은 누나가 해. 선미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식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쓰레기 같은 놈. 좋아. 내 제안 생각해보지. 대신 너도 기억해둬. 나 박선미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걸. 그 말을 끝으로 오피스텔을 나서는 선미의 등 뒤로 동식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그냥 뱀이 아니라 독을 품은 코브라였다는 사실을. 완벽했던 가면이 깨진 자리에는 이제 무엇이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추악한 괴물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동식의 협박은 선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웠다.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변했다. 가장 완벽한 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승부사로 돌변했다. 그녀는 동식이 고용한 흥신소보다 몇 배는 더 유능하고 값비싼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정보회사를 고용했다. 조건은 단 하나, 박동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올 것.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동식의 삶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선미가 받은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동식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는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대규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동업자의 배신으로 망하고 그는 투자금은 물론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에게까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고 있었고 동식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유산에 목을 매고 있었던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채업자들이 동식의 아내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녹취 파일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동식은 단순한 사업 실패자가 아니라 가족을 사지로 내몬 파렴치한 도박꾼이자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선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동식을 만나 자신이 손에 넣은 자료들을 그의 눈앞에 던졌다. 내가 말한 거래.
없던 걸로 하지. 대신 내가 새로운 제안을 할게.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담긴 보고서를 본 동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한테 가서 자백해. 내가 발견한 내 비밀은 전부 내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써. 그러면 내가 내 사체 빚 전부를 해결해주지. 내 아내와 아이들도 더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주고. 그것은 동식의 제안보다 훨씬 더 잔인한 역제안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사형 선고였다. 누나 제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동식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이제 와서 우리. 선미가 차갑게 비웃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게임이야, 동생. 이 바닥에서는 먼저 칼을 뽑았으면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든가 아니면 내 심장이 꿰뚫릴 각오를 했어야지.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채 마주선 검투사가 되었다. 한 명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잔혹한 싸움. 그들은 서로가 가진 비밀이라는 핵폭탄의 스위치를 손에 쥔 채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노려보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회동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바로 막내 지혜였다. 그녀는 언니와 오빠의 차에 미리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와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모든 대화와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어리석은 사람들. 서로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구나.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 직접 끼어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다 공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 더미 위에서 유유히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이 지옥 같은 게임의 진짜 승자는 가장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언니와 오빠가 서로의 목을 조르며 자멸의 길을 걷는 동안 지혜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부추기지도 말리지도 않았다. 다만 한 발짝 뒤에서 무대 위의 배우들을 관망하는 연출가처럼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기록할 뿐이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선미의 횡령 증거와 동식의 불법 도박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지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다른 얼굴로 접근했다. 선미에게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다. 언니,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동식 오빠가 너무 심했어. 우리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오빠를 막아야 해. 그녀는 선미의 편에 서서 함께 동식을 비난하며 선미가 가지고 있는 동식의 약점을 더 자세히 캐물었다. 선미는 지혜를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라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동식에게는 분노한 얼굴로 찾아갔다. 오빠,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언니도 너무해. 오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잖아. 이건 가족끼리 할 짓이 아니야. 그녀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정의로운 중재자인 척 연기하며 동식에게 선미의 비밀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척했다. 순진한 동식은 지혜의 위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자신이 아는 선미의 모든 비밀을 술술 불었다. 지혜는 그렇게 양쪽의 정보를 모두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선미와 동식, 두 사람 모두를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 카드를 꺼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아버지 박강철은 자식들이 서로 물어뜯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너무 빨리 게임을 끝내버리면 아버지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한편 박강철은 자신의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저택 곳곳에는 최고 성능의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희열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가설, 즉 인간은 돈 앞에서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지혜의 움직임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순수하고 싸움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교활하고 냉정하게 판을 조율하는 지혜의 모습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을 보았다.
저 녀석이 진짜 내 자식이구나. 박강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 교착 상태가 오래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더 강력한 자극, 더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던져 이 진흙탕 싸움에 기름을 부어야 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그 주치의 역시 돈으로 고용한 배우였다. 때가 된 것 같네. 내일 아침 무대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게.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박강철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박강철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암세포가 신장까지 전이되어 지금 당장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저희 보고 신장을 기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신장이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조직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강철이 힘겹게 산소호흡기를 떼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에게 신장을 주는 자식에게 200점을 주겠다. 200점. 비밀 폭로의 2배에 달하는 게임을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점수였다. 서로의 비밀을 손에 쥔 채 파멸 직전에 서 있던 세 남매에게 이것은 악마의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탐욕과 공포가 격렬하게 뒤섞여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세 남매가 내뿜는 각기 다른 욕망과 공포의 온도로 가득 찼다. 조직 검사를 위한 체열을 마친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미는 자신의 값비싼 코트를 여미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수술 자국에 대한 공포로 가득했다. 내 몸에 칼을 댄다고? 흉측한 흉터가 남을 텐데. 그럼 내가 좋아하는 수영장도 필라테스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 그녀에게 200점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자신의 완벽한 외모를 망가뜨릴 정도의 가치는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제발 조직이 맞지 않게 해주세요. 동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생 주사바늘 하나 무서워하던 겁쟁이였다.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뇌 한쪽에서는 200점이라는 숫자가 끈질기게 맴돌았다. 200점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빚도 다 갚고 저것들을 전부 눌러버릴 수 있는데, 하지만 수술은 무서워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오직 지혜만이 비교적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함정일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내가 아빠에게 신장을 기증한다면 나는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살린 영웅이 되는 거야. 모든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극적인 효심의 증명이 될 터였다. 얼마 후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선미님과 박지혜님은 아쉽게도 조직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동식님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동식을 바라보았다. 모든 조직 검사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순간 선미와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동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선택의 시간이었다. 지옥 같은 빚독촉과 가족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200점짜리 기회. 그 대가는 자신의 신장 하나였다. 어떻게 하지? 동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선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동식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우리 가문의 영웅이야.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녀의 말에는 일말의 진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희생양에서 제외시켜준 동생에 대한 안도감과 그가 수술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은근한 기대감만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말없이 동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따뜻하고 자비로워 보였다. 오빠, 너무 무서우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은 사실 동식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족쇄였다. 그녀는 동식이 절대 이 기회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절박함과 탐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동식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한쪽에는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가족의 멸시가, 다른 한쪽에는 수술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신장이 있었다. 피의 저울 위에서 그의 영혼은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지혜가 그의 귓가에 아무도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오빠, 내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들어볼래?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이 지옥도의 다음 장을 예고하는 악마의 미소였다. 병원 비상계단. 지혜는 겁에 질린 동식의 손에 차가운 스마트폰을 쥐어주었다. 화면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한 술집에서 돈다발을 받으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면 돼. 수술하는 척 연기만 하고 끝나면 잔금 치러주신다고 했어. 박동식 씨가 수술대에 눕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연극이지. 동식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아버지의 병, 신장 이식, 이 모든 것이 전부 연극이었다.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몸까지 미끼로 사용한 아버지의 잔인함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걸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오빠. 지혜가 동식의 스마트폰을 다시 빼앗으며 차갑게 말했다.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둘뿐이라는 거야. 동식은 그제야 지혜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오빠는 선택권이 없어.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 사실을 폭로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빈털터리가 된 채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갈래? 아니면 아버지의 연극에 맞춰주는 똑똑한 배우가 될래? 수술실에 들어가. 그냥 잠들었다가 나오면 돼. 그럼 오빠는 아버지를 살린 영웅이 되고 200점을 받아서 이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이지. 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동식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물었다. 지혜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상속 재산의 50%. 오빠가 모든 걸 상속받으면 그 절반을 나에게 주는 거야. 깨끗하게. 그럼 난 오빠의 비밀도 아버지의 비밀도 전부 무덤까지 가져갈게. 어때, 나쁘지 않은 거래지. 동식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인형이었고 이제는 여동생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에게 남은 인간성,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은 순간이었다. 그는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술 당일. 동식은 수술복을 입고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다. 복도 양옆에 선 선미와 지혜, 그리고 박강철이 그를 배웅했다. 선미는 마지못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박강철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지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연기 잘해, 오빠.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동식은 눈을 감았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희생의 눈물도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제 손으로 팔아넘긴 한심한 죄인에게 보내는 장송곡이었다. 수술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진짜 악마들의 축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짜 수술을 마친 동식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자 우스꽝스러운 영웅이 되어 있었다. 박강철은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감의 연기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내 목숨을 구해준 진짜 내 아들. 그 외침은 너무나도 절절해서 진실을 아는 동식과 지혜조차 순간 진짜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였다. 선미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참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를 살린 영웅이 된 동생. 이제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가 갈릴 정도의 질투와 패배감에 휩싸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강철의 저택에서는 동식의 희생을 축하하기 위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고 산의 진미가 차려졌지만 식탁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도 무거웠다. 동식은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앉아 있었고 선미는 칼날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지혜만이 완벽한 미소와 자상한 태도로 파티의 분위기를 주도하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박강철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동식이의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말에 선미의 눈이 번뜩였고 동식과 지혜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이 남았다. 박강철의 목소리는 지옥의 판사처럼 울려 퍼졌다. 마지막 테스트의 점수는 500점이다. 500점. 그 숫자는 식탁 위에 원자폭탄처럼 떨어졌다. 200점을 얻은 동식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모든 판을 단숨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였다. 마지막 테스트는 간단하다. 동식이는 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피로써 증명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동식이에게 왕의 권한을 주겠다. 박강철은 동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은 마치 뱀처럼 희생양을 고르는 동물의 왕처럼 번뜩였다. 동식아, 내 누이 둘 중 한 명을 골라라.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집안에서 영원히 추방해라. 내 손으로 직접 내 누이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 추악한 단죄를 완수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세상에.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었다. 인간이길 포기하라는 명령이었다. 동식은 이제 자신의 손으로 누이 중 한 명의 심장을 꿰뚫어야 하는 가장 잔혹한 운명의 칼자루를 쥔 망나니가 되어버렸다. 동식은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부여한 왕의 권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누이 중 한 명을 나락으로 밀어넣어야만 했다. 그의 파멸 직전의 정신은 이 잔인한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동식의 방문 앞에는 두 명의 악마가 번갈아 찾아왔다. 선미와 지혜는 이제 아버지가 아닌 동식의 영혼을 사기 위한 치열한 경매에 나섰다. 선미는 채찍을 들고 찾아왔다. 박동식, 정신 차려. 내가 날 추방하는 순간 내 불법 도박 사이트 자료, 사채업자들 명단, 전부 검찰이란 기자들한테 넘어갈 거야. 유산을 상속받아도 넌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내 처자식은 길바닥에 나앉게 될걸. 하지만 내가 지혜를 쳐낸다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증거를 깨끗하게 없애주지. 그리고 상속 재산의 20%를 너에게 떼어주마. 그것은 협박이자 굴욕적인 회유였다. 지혜는 독사과를 든 마녀처럼 달콤하게 속삭였다. 오빠, 우리 계약 잊었어? 오빠는 내 꼭두각시야. 내가 없으면 오빠가 한 영웅적인 수술이 사실은 사기극이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주지. 내가 추방당하는 순간 난 혼자 죽지 않아. 아버지의 사기극, 오빠의 동조, 전부 세상에 폭로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감옥에 가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박선미를 추방한다면
우리의 50대 50 계약은 그대로 유효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게임의 유일한 승자가 되는 거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 제안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다. 동식은 양쪽의 협박과 회유 사이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하면 아버지와 누이들의 환영이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고 비웃었다. 선택해. 선택해. 누구를 죽일 거냐? 환청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왕이 아니었다. 양쪽에서 목줄을 잡아당기는 개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은 죄인이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였다. 선미는 동식이 페인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혜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 자신을 추방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게임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바로 게임의 주최자인 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강력한 독극물을 손에 넣었다. 아버지가 이 미친 게임을 끝내기 전에 죽어버린다면 유언장은 효력을 잃고 모든 재산은 법에 따라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터였다. 1등은 없지만 모두가 패배하지는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이가 잠든 시간. 선미는 주방으로 내려가 아버지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시는 따뜻한 대추차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천억의 재산과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죽이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을 열어 뜨거운 찻잔에 조심스럽게 털어넣었다. 독은 소리 없이 차에 녹아들었다. 이제 이 찻잔을 들고 아버지의 서재로 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게임은 끝이 난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주방을 나섰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아버지의 서재 문 앞. 선미가 막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등 뒤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설탕 넣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아빠는 달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선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지혜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비웃음을 띤 얼굴로 선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선미의 필사적인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방에 설치해둔 도청장치를 통해 독극물을 구하는 통화 내용을 모두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지. 근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지혜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빠가 사라지면 이 미친 게임도 끝나겠지. 그럼 우린 법대로 13씩 나눠 가질 수 있을 거고. 동식 오빠한테 50%를 떼어주는 것보단 훨씬 남는 장사 아니야? 지혜는 선미의 살인 계획에 동의한 것이다. 그녀는 직접 피를 묻히는 대신 언니를 살인자로 만들고 자신은 그 과실을 따먹으려는 가장 교활한 공모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이제 선미는 혼자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힘내, 언니. 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지혜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선미는 홀로 남겨졌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를 죽여야만 하는 살인범일 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 선미가 차에 독을 타는 모습, 지혜가 나타나 살인을 방조하는 대화까지. 박강철은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신의 얼굴처럼 차갑고 공허한 표정만이 감돌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독이 든 찻잔을 들고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미가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을 때 박강철은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왔느냐? 마침 목이 말랐는데. 그의 태연한 모습에 선미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찻잔을 아버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잠깐. 박강철이 그녀를 제지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다 같이 마셔야지. 동식이하고 지혜도 이리 오라고 해라. 잠시 후 세 남매가 모두 서재에 모였다. 박강철은 선미가 가져온 대추차 주전자를 들어 4개의 찻잔에 똑같이 따랐다. 그리고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 밤은 잔을 돌려 마시자꾸나. 그는 눈을 감고 찻잔들의 위치를 마구 뒤섞기 시작했다. 선미와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제 어느 잔에 독이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자, 하나씩 들거라. 아무도 선뜻 잔을 들지 못했다. 그때 박강철이 책상 위에 버튼 하나를 눌렀다. 서재의 거대한 벽면이 스크린으로 변하면서 충격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선미가 내연남과 밀회를 나누는 장면, 동식이 사채업자들에게 싹싹 비는 장면, 지혜가 두 사람을 이간질하며 정보를 빼내는 장면, 그리고 동식과 지혜가 병원 비상계단에서 가짜 수술을 모의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선미가 찻잔에 독을 타고 지혜가 그것을 방조하는 바로 조금 전의 장면까지. 그들의 모든 비밀, 모든 배신, 모든 범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서재는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이제 알겠느냐? 박강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너희는 처음부터 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강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조금 전까지 죽음을 앞둔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에서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애초에 암에 걸린 적도 없으니까. 그의 폭탄 선언에 세 남매는 넋이 나갔다. 진단서를 보여준 의사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모두 박강철이 돈으로 고용한 배우였다. 병원 진료 기록부터 시작해 그의 모든 고통스러운 연기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준비된 거대하고 잔인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동식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 배에 칼자국을 냈다는 사실에 허탈하게 웃었고, 선미는 자신이 유령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혜만이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완벽한 계산이 한 노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를 갈았다. 그들의 모든 노력, 모든 배신, 모든 희생이 한낱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진실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파산했다. 게임은 끝났다. 박강철이 선언했다. 승자는 없다. 너희 모두가 패배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갈 유산은 단 한 푼도 없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강철이 손짓하자 서재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루한 작업복 차림에 늙고 지친 노인. 바로 천만복이었다. 세 남매가 그토록 멸시하고 굴욕을 주려 했던 바로 그 남자. 박강철은 천만복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세 자녀를 향해 선언했다.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다. 나의 모든 재산과 강철물산의 경영권은 여기 있는 내 오랜 친구 천만복 씨에게 상속된다. 세 남매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왜냐고? 너희는 내 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혼까지 팔아넘겼지만 이 사람은 내가 수표를 내밀었을 때 그 돈에 침을 뱉고 자신의 존엄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제국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박강철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저지른 배신을 사과가 아닌 제국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갚은 것이다. 그는 이어 천만복의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소개했다. 그는 바로 천만복의 아들이자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였다.
강철물산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세 남매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이 서재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강철은 자신이 모은 모든 증거 선미의 횡령 및 살인 미수 증거, 동식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증거, 그리고 지혜의 살인 방조 및 공모 증거가 담긴 USB를 형사에게 건넸다. 내 자식들의 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심판해 주시오. 그들은 유산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과 자유 모든 것을 잃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가 설계한 이 게임의 진짜 목적은 상속이 아니라 파멸이었다는 것을. 그 후 박강철의 자식들은 세간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선미는 횡령과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화려한 삶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처참하게 끝이 났다. 동식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죄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출소 후에도 그를 쫓을 사채업자들의 그림자뿐이었다. 지혜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자신의 범죄가 담긴 영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살인 방조죄가 인정되어 그녀의 차가운 이성은 젊음을 감옥에서 썩히는 것으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박강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모든 것을 이겼다. 자신의 가설을 증명했고 배신했던 친구에게 속죄했으며 자신의 괴물 같은 자식들을 심판했다. 하지만 그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았다. 수천 개의 방 어디에도 온기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이라는 마지막 온기마저 꺼버린 것이다. 그는 게임에서 승리했지만 인생에서 패배했다. 밤마다 그는 자식들의 비명과 웃음소리가 뒤섞인 환청에 시달리며 지독한 공허함 속에서 잠 못 이루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제 진짜로 늙고 병든 박강철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텅 빈 저택의 복도를 하염없이 오갔다. 그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동식에게서 온 것이었다. 편지 안에는 글씨 한자 없었다. 대신 크레파스로 서투르게 그린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새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림 속의 태양은 어딘가 삐뚤어져 있었지만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돈이라는 독이 스며들기 전 그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했던 행복의 기억. 박강철은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메마른 그의 눈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평생을 바쳐 그토록 증명하고 싶었던 효심의 증거를 모든 것을 파괴한 뒤에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겨우 손에 넣은 것이다. 그것이 이 잔혹하고 슬픈 게임의 진짜 대가였다.